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다가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모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게 깡패지 검사냐? 이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런 취지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깡패 그러면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나거든요. 주변에 조폭이 득실을 그린 분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느냐. 야당 대표란 분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본다면 저희 정치성을 그렸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뿌려대는 것을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저 김기현은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네요.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정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 연락 없죠, 유채커? 네, 저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제 휴가가 좀 끝나가는 그런 기분이 있을 거예요. 자, 유채커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유 실장. 잘 지냈어요? 네.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습니다. 네, 힘들어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니,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자,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잖아요.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제 보고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그걸 네. 앞두고 이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겁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사건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시간가량의 간담회 중에서 모두 발언에만 45분을 쓰면서 영장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이제 깡패에 빗댄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 일제히 역공이 쏟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깡패 발언이 이제 회자가 많이 됐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쌍욕을 퍼붓기 전에 집안부터 돌아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권 후보인 김기현 후보는 본인 주변의 깡패가 득실득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의 예전 발언을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어젯밤 TV토론에서 TV토론 유 실장이 챙겼잖아요. 네네네. 네, 그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또 공천 문제 등을 놓고 이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웠고 또 얼굴을 붉히기도 했잖아요. 특히 김기현 후보의 이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또 다시 한번 협공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40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주장은 음해고 거짓말이라면서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가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라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까 저도 이제 기자회견 장면을 봤는데 무슨 항공지도 같은 거를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좀 할인을 받아서 그 땅을 사겠다 뭐 이런 또 표현도 썼던데 그 얘기도 뒤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유 실장과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내일 시작된 데 따른 거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이 점점 험해진다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이 아니죠.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이면 좋을 텐데 아직 목요일인 오늘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이재명 없는 영장, 영장이 자판기냐? 일단 멈췄다. 기밀보호 위반, 20억 과징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시간 6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대표가 준비해온 모두 발언만 45분 분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두 발언 전문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간담회 영상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다. 이 대표의 말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보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혐의들이죠. 이미 5년에서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새 달라진 건 없는데 검찰이 영장을 치는 이유, 이 대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바로 본인의 대선 패배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들이 바뀌었다.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어제는 깡패라고 해서 정치권이 이 표현을 두고 오늘도 시끌시끌한데요. 오늘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면서 지금은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영원하지 않다는 점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후회되거나 아니면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말폭탄에 국민의힘은 참을 수 없죠. 인성이 바닥났다. 형수에게 쌍욕하던 맨 얼굴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거친 말로 응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폭탄을 날리는 이유 이렇게 봤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벌써 그 점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본인의 정치 탄압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는 내일 처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선 말 그대로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국장이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27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체포동의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표결에 붙이게 되죠. 이 체포동의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목조목 반박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의 설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 위주로 돼 있고 증거관계 같은 거는 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좀 더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번에 노웅래 의원권처럼 또 세세하게 저기 그 체포 이유를 국회에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염장을 지르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뭐 장문으로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니까 그 전까지 갸우뚱거리는 의원들도 에이 이거 뭐냐고 그냥 막 격분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100% 자신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명계에선 여전히 속내가 복잡한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의원총회를 계기로 이 표결 결과를 부결로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죠. 서울은 의원도 의총에서 부결을 주장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의총 전에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결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그래요? 취지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회기가 끝나면 체포 동의안 없이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방탄 임시국회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받아라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론인 것 같고 더 나가신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뭐 사퇴를 해라. 비슷한 맥락에서 이 대표가 이 부결 뒤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도 받았는데요. 사퇴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두 번째 픽은 영장이 자판기냐입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해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부지 사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고요. 그 밖에도 어제 살피지 못한 5곳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첫날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집무실도 들여다봤다고 하죠.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 기관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입니다. 김동연 지사도 직접 민주국가가 아닌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 데 이어서요.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김 지사 취임 이후 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만 13번 집행됐다고 합니다. 모두 전임 이재명 지사와 그 측근의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이 대표 관련 질문만 받다가 나는 김동연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김 지사의 지난해 국감장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예,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2차 대질 조사도 어제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됐다. 이렇게 본인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형님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전 부지사 1차 대질 조사 때에 이어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통을 호소해서 대질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2019년에서 2020년 최소 5번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멈췄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3%포인트를 올린 뒤 멈춰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동결 결정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은이 오늘 수정에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멈췄다, 즉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길어지고 환율과 물가가 급등한다면 또다시 인상은 가능합니다. 네, 다음 픽은 기밀보호 위반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구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부 전 대변인이 근무했던 용산 국방부청사 대변인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 전 대변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들었다면서 김종대 전 의원에게 알려졌죠. 최근에는 저서를 내고 의혹을 직접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오늘 압수수색 이후 부 전 대변인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국방부 재직 중에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이 기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20억 과징금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아시나요? 여기에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 광고를 내는 걸 금지하고 탈퇴하라고 한 변협과 서울지방 변호사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각각 과징금을 10억 원씩 부과했습니다.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톡뿐만이 아니라요. 새로운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죠. 로톡 측은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면서 변협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앞서 이번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D-Day죠. 이제 표결에 붙여지는 날이고요. 내일 이제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적어도 이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게 뭐 여야 정치권 뭐 전반적인 관측이죠. 하지만 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 답변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 국장이 말씀하신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임하겠다 혹은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검찰의 수사가 조작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평화시대 정말로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네, 담장도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불체포 특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할 걸로 보이죠. 지난번 이제 노웅래 위원처럼 그렇게 할 걸로 보이는데, 한 장관이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참석하기 전에 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이 대표 오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다. 거친 표현들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이 점점 심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 듯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상당히 또 강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죠. 그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면책 특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 방탄국회에 은신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요. 이 거대 야당 대표의 권한을 자기 방탄에 남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해명과 막말을 쏟아내며 이 면책 특권까지 마음껏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막장 범죄 드라마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의원 114명 이름을 올려서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어제 3월 임시국회를 이 민주당은 3월 1일에 열자, 국민의힘은 3월 6일에 열자 맞서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 3월 1일부터 열자는 요구서를 제출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이 먼저 이 3월 국회 시작을 3월 6일로 명시한 요구서를 내면서 선공에 들어간 셈입니다. 3월 1일은 순국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입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 기념일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토착 비리인 뇌물, 배임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민생국회로 복귀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나온 속보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면요. 이재명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검찰이 이제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매매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없는 이재명 영장 급부상하는 부결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TV토론 어제도 뜨거웠습니다. 총선 공천 땐 대통령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 또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펼쳐졌죠.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수도권에 공천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하고 이긴 사람은 내 후보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단연 확장성입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또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단식, 삭발, 험지 출마도 해봤습니다. 검증됐습니다. 청문회도 다 통과했습니다. 저의 장점은 맨정신이라는 겁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맨정신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똑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한 본인의 장점 들어보셨는데요. 내가 이건 제일 낫다 이런 장점을 말한 거지만 사실은 상대 후보들에 대한 디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TV토론 그야말로 난타전이었는데요. 최다 공격 대상은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토류로서요. 핵심 쟁점 다시 보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 공천 얘긴데요. 안철수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가 공천을 할 때는
대통령 의견 당연히 들어야 한다라고 하자 안 후보가 이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 후보는 그렇게 해석할 거면 당을 떠나라면서 대통령은 무슨 무인도에 사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의 현안 관련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져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아니 그럼 당을 떠나야죠.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네, 김 의원 역시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안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야당 시절에 안 후보가 측근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했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 됐죠. 권은희, 이태규 의원 이름도 언급을 하면서 결국 이것도 측근 공천 아니었냐 따져 물었습니다. 안 후보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 수도권 경쟁력도 따져보니 사실이 아니더라면서 본인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2016년 국민의당 시절 총선 때를 언급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얻은 것은 2석입니다. 안철수, 김성식 두 분이십니다. 나머지 92%, 23석은 전부 호남에서 얻은 지역구입니다. 그 불명예까지 회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호남 이긴 것도 따져보니까 당시 당의 공동대표이던 박지원 의원의 후광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마치 이긴 것처럼 말씀하시니 납득이 안 된다. 네, 안 후보는요. 2016년 국민의당의 3전 정당 득표율에서 2등을 했다면서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자꾸 이렇게 과거 야당 시절 얘기를 꺼내서 공격하면서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작은 차이를 부풀려서 자꾸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사상이 다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 편 아니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김기현 후보님의 말이야말로 우리 당을 총선 패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의 전당대회 구도요. 여론조사상 유력 당권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면서 만들어졌죠.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윤핵관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었습니다. 김장연대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건데요. 당대표가 되면 장제원 의원에게 역할을 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장제원 의원 사무총장 임명하실 겁니까?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자기 가에 이 임명직 당직 안 맞겠다고 이미 다 선언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 있냐라고 하셨는데 훌륭한 인재면 써야죠. 왜 임명직 당직 임명 안 하십니까? 훌륭하다고 해서 다 당직 임명직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직도 임명직 안 맞겠다. 선언한 사람이 우리 당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네, 백의종군 했다라는 그런 살신정의하면서 취지시죠. 백의종군 하는 사람을 존중해야지. 살신성인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공격을 포문을 열면서 고고한 척 친윤 가장하는 반유 누누월이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면서 약자 무슨 행세를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핵관 선봉장 노릇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살신성인이고 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임명직 당직이 있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공격했습니까? 이때 뭐 당직 있었습니까? 네, 천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윤핵관용 막장 공천을 막아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장 의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를 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도 물어봤는데요. 김 후보는 특정 후보의 공천은 권한받기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은 비록 부산의 토호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수도권 출마시키면 안 됩니까? 수도권 출마 장제원 의원에게 권할 생각 있으십니까? 공천을 그러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장제원 의원한테 우리 당은에 나랑 연대를 했고 당대표와 중요한 연대 대상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수도권 출마할 생각 없냐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천 후보는 이어서요. 울산이 지역구인 김 후보에게도 수도권 출마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김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애둘러 답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에게 연일 대포를 쏘는 사람 또 있죠. 바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라면서도 사퇴하라는 주장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 역시 정계 은퇴하라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김지현 후보와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제보다 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나르시면서 전당대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드시고서 어떻게 대표가 되려 하십니까? 정말 딱하십니다. 네, 지난번 토론에서는 이 황 후보가 마치 기자처럼 활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현장에 가봤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황 후보가 직접 갔던 건 아니고요. 1차로는 지지자가, 2차로는 전문가가, 3차로는 아내가 가봤다고 말했습니다. 황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는요. 법조인으로서의 전공을 살려서 판결문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요. 김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울산 MBC PD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검 MBC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후에 2년 동안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재정 신청, 항고, 재항고 다 했지만은 결국 검찰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또 민사소송도 패소하셨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검증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라고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공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MBC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김종호 씨 맞느냐고 참 물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씨 맞느냐고 아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셨으니 선거에 참패하셨죠. 네, 김 후보와 황 후보의 설전 이번 전대의 의외의 관전 포인트죠. 강성 보수라는 지지층이 겹치는 두 사람 연대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요. 오히려 가장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 법적 책임, 정계 은퇴 같은 살벌한 단어들이 오갔습니다. 노선 변경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울산시장이었던 사람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노선 변경의 논의 과정에 저는 참여한 바도 없고 통보받은 바도 없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계속 질문하는 것은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 왜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아니, 질문을 했는데 토건 비리라고 단정하시니까 왜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아니, 불법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내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여기 걸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네, 김 후보와 황 후보가 의외로 살벌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요. 천 후보와 황 후보는 의외로 살가운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천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 대부분을 황 후보에게 할애했는데요. 질문 내용을 봤더니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황 후보의 고견을 듣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얻은 이익이 그렇게 막대하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비리 뭐 이런 것에 연루된 바 없는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도 있을 수 있죠. 해명하고 고쳐라. 안 되니까 사퇴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네, 그야말로 기승전 사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 후보, 천 후보에 대한 불쾌한 감정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에게 해야 할 질문을 황 후보에게 하느냐라고 따졌는데요. 청년 정치인 맞냐, 내부 총질한다면서 예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무 청년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얘기를 좀 지키세요. 그렇게 청년 정치인이라 이름만 걸고 그렇게 청년 정치 닿지 않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뜨거웠던 TV 토론의 후폭풍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기현 후보 대통령과 공천 논의, 안철수 후보 위법, 천하람 후보 장제원 의원 수도권으로, 황교안 후보 김기현 사퇴. 네, 이제 당대표 토론이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정말 할 때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아까 이제 유정환 실장이 마지막에 이제 그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밤에 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에 이제 언쟁이 좀 상당히 심하게 붙었고, 김기현 후보가 오늘 오전에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후보를 필두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진 데다가 민주당까지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했죠.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장문의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장 항공사진과 토지 도면, 도시계획 보고서 등을 보여주는 PPT를 띄우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도 했는데요. 핵심은 1,800배 시세 차익은 과장됐고 이 KTX 울산 역사 설치와 도로 변경에 본인이 개입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선 당권 경쟁자인 다른 후보들보다는 민주당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야 되는 것을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저 김기현이는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 다른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니까 김기현 후보가 직접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연 걸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유정환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때 김황연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황교안 후보가 정말 그 지난 토론회 때 몰아붙이는 걸 보면 김황연대는 좀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황교안 후보가 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정치 인사에 대해서 조익신 멘토가 또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 논쟁에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직접 울산에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어제 이 토론회를 보고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젯밤 페이스북에 내일 제가 울산 현장으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95% 할인을 받아서 땅을 인수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토론회에서 천하람 후보가 이 천하용인이 모금을 통해서 땅을 인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연장선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의 해명 기자회견 영상 링크도 오늘 공유를 했습니다. 대충 뭐 보니까 1,800배가 아니라 200배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슈를 대응하면서 총선을 하면 망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김 후보의 의혹 그 자체보다 해명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울산 바로 옆에 살아서 얘기를 좀 듣는데 김기현 후보 땅 문제가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제는 해명 방식이 그러니까요. 니들 민주당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 뭐 얘기를 하고 이재명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지. 오히려 이제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일종을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의 해명은 당 대표 될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네,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직접 본인이 뭐 내려가서 현장에 가서 땅을 뭐 구매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슈화 시키려는 아마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직접 울산에 내려간다면 아마 본인의 또 성정상 또 글도 많이 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관련한 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면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유정환 실장이 어제 토론회를 잘 정리를 했는데 어제 늦게까지 진행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문제 없었습니다. 취미 활동. 아 그래요? 네. 아 취미 맞아요 진짜로? 아, 네.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시키는 입장에서는 별 부담이 없어 좋긴 한데 아무튼 정리를 잘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협공을 받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황교안 후보하고 이제 천하람 후보 둘이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또 둘이서 얘기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황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땅 투기 의혹을 고리로 해서 김 후보를 가장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천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할애해서 황 후보와 김 후보와 관련된 땅 문제를 질문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토론회 도중에 천 후보를 향해 나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 청년 정치인답지 않다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요. 이 장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시청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천하람 후보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황교안 이제 후보한테 뭐 질문하니까 청년 정치인이 그러면 되냐고 그 야단을 치던데 응? 그러면 좀 그 청년은 그런 거 배우면 자기들이 다 가르쳐 놓고 말이죠. 그렇게 그걸 청년 정치인이 소리를 몇 번 하던 거 보고 좀 더 실소를 했어요. 누가 제일 잘해? 청년은 그러면 안 되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는 소리인지. 어제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했잖아요. 이제 자기 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뭐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장제원 의원을 중이 쓸 거면 아예 수도권에 공천하는 게 어떻겠냐는 또 그런 제안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윤핵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천 후보의 주된 공격 대상은 이 김기현 후보였죠. 이 본인의 장점이 앞서 이제 류 실장 발제에서도 맨 정신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김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당 대표 욕심 때문에 청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장제원 의원의 손을 잡는 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천 후보는 이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PK 지역이죠. 울산이 지역구인 김 후보와 부산이 지역구인 이 장제원 의원 모두 이 수도권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김 후보는 이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김 후보는 윤핵관을 죽이기만 하면 당이 살아나냐라면서 이 천 후보의 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흔히 말하는 윤핵관 죽이기만 하면 이 당이 살아난다. 그 정선을 이긴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판단을 하고 계신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천하람 후보가 더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내부 총질만 하고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지 우리 당 내부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TV 토론회 후폭풍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설전도 어제 뜨거웠잖아요. 김 후보는 주로 안철수 후보의 과거 정치 역정을 문제 삼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에 몸담았을 당시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안 후보가 선거에서 측근들을 공천하려고 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했다는 비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JTBC의 밤샘 토론 출연해서 절대 민주당하고 통합 없다 그랬는데 안 후보는 바로 그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하고 통합한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한다고 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보좌진도 전혀 모르고 방송 보고서야 알았다. 이것이 정치를 혼자 하는 것이지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독단적 태도에 대해서 불안해한 당원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네, 그러니까 김 후보는 지금 당원 100% 투표이니만큼 안 후보의 당력이 짧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한 부분은 다 빼고 옛날 일만 봐서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통령과 공천 논의대 안철수 위법, 천하람 장제원 수도권 우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판세가 양강에서 1강 3중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말 그대로 약진을 하면서 양강 구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후보들 간의 연대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당초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점쳐졌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양강이 이렇게 주춤한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가 가파르게 상세가 가파릅니다.
1차 투표 과반과 결선 투표 역전을 꿈꿨던 양강 후보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 차태우정으로 변신한 황교안 후보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죠. 황 후보가 정통 보수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1차 과반의 꿈도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혹시 모를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황 후보에게 뺨 맞고 안 후보에게 눈을 기던 여유도 사라졌는데요. 사퇴하라 요구에 은퇴하라고 맞서고 있죠. 충청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팔짱을 낀 채 의례적인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아스팔트에서 갈고 닦은 황 후보의 통쾌한 전투력. 당내에선 설마 김 후보에게 쓸 줄 몰랐다,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저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후보의 토론이 전 대표와 사실은 김기현 후보 간에는 사실 관계가 뭐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는 합종 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주 뭐 누구보다 세게 네, 그렇죠. 이거를 공격하시니까 지금 황 후보가 강하게 나가는 이유, 아무래도 책임질 식솔들 때문이겠죠. 본인과 같이 일했던 전직이나 아니면 원에 있는 분들이 같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최소한 3등은 해야 된다. 마지막 등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결선 투표가 만약 가잖아요. 예. 여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예. 시작합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도 지분을 요구하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상호 물림 관계들이 형성될 것이라서 예. 그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가장 먼저 후원금을 꽉꽉 채워준 강경 보수 유튜버들의 심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강신업 그리고 신혜식, 예. 신혜한수 대표 예. 이분들을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지도부에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아, 떨어진 네. 그분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린 도저히 김기현은 못 밀겠다. 그래서 우린 황교안 민다라고 지금 그분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의 정치적 입지겠죠. 적어도 15%의 당심은 확인해야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김 후보를 때려야겠죠. 정통적 지지층, 같은 텃밭을 일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에선 황 후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농반 진반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부전승 당대표론입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는 부전성으로 당대표가 되는 걸 노리는 것 같아요. 다 사퇴해라. 다 사퇴하고. 다 사퇴하고. 실제로 지금 아주 이 땅 문제로 격렬해지긴 했거든요. 예. 황 후보가 토스한 땅 투기 의혹, 민주당이 TF팀까지 꾸리면서 스매싱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오히려 김 후보를 돕는 일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로만 보면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할 겁니다. 상대당이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결집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 김기현 후보를 좋아하면 더 세게 공격을 할 것이고 이게 정치의 역설이거든요. 더욱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죠. 윤심 지지층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제 이 충돌이죠. 그러면서 윤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심을 안고 있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전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세운 이 고도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는 땡큐 해갖고 땡. 예. 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네, 솔직하고 그럼 솔직하게 하셔야지. 지금 1등 하신 분. 지금 누가 1등하고 있는? 김기현. 김당 땡이라 총선 승리를 위해선 용산 여의도 출장소가 딱이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가장 꺼리는 당대표는 누굴까요?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됩니다. 저희는 조금 두렵죠. 아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뭐 환생. 아 그런 면에서 네. 오히려 당의 활력을 더 증진시킬 거다. 그리고 뭐 중도층 예, 아무래도 소구하는 점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준석 체제에서 대선 지선 다 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총선에서도 좀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이 천하람 후보 허리케인 천을 열심히 밀더니 실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흡족했는지 홍보 멘트도 바꿨습니다. 민심 1위, 책임당원 2위 천하람 후보입니다. 이미 안 후보는 꺾었다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에서 쓸 선거 프레임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개혁의 천하람, 구태의 김기현으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구도가. 선풍기 정도로 보면은 한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결선을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선풍기 수준이 아니고 태풍으로 바뀔 겁니다. 개혁과 구태의 대결. 김 후보도 신경이 좀 쓰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태풍이 될 여지는 없다.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돌풍은 전혀 느끼지 않고요. 찻잔송이 미풍 정도라는 생각이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사이에 서로 지지를 나눠먹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요. 태풍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이른바 비윤 표심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친윤계에서도 천하람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진 조수진 후보. 팀 천하용인에서 천하동인의 냄새가 난다 공세를 폈죠. 천하용인 뭐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게요. 우리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직공하는 입장에서 뭐 천하동인이나 대장동 게이트에 냄새를 안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하용인과 천화동인 사음절에 천자와 인자가 같긴 하죠. 연상작용이 일어난다는 주장인 듯합니다. 천 후보, 조 후보의 상상력을 고스란히 되갚아줬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를 보면은 어떤 조선중앙방송의 그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수진 후보에게 왜 북한 아나운서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시냐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중앙TV의 간판이죠. 이 리춘희 아나운서를 이야기한 듯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닮았나 최첨단 디지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치율 57.27%. 뭐 이 정도면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천 후보가 자신한 태풍 결선에 진출하더라도 안 후보의 지층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선풍기 3단 수준에서 멈춰설 수 있겠죠. 실제로 김 후보는 뭉치지 못할 거다 장담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추구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 그렇게 앙숙처럼 비판하는 사이에서 갑자기 표만을 위한 연대라고 한다는 게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천 후보 연대까진 아니지만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라며 이태원에 함께 가자 먼저 제안을 했죠. 비록 안 후보가 거절은 했지만 이태원 상권을 살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선 정의롭고 참신하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안 후보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뭔가 다른 기획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찜찜함 때문에 거절했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권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체를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될까. 근데 거기에 그 뭐 찰스 불닭인가 이런 비슷한 명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안철수 후보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찰스 내로 시작하는 이 업소인 듯 한데요.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안 후보가 의도를 의심한 기획자 이준석 전 대표죠. 안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안철수 캠프는 구조적으로 이준석이 뭘 한다 그러면 불안해해요. 결선 투표에 누가 나가든 이준석의 강을 건너야 비윤 표심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대나 제유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막 뭐 버리거나 때리거나 무슨 밟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예를 들면은 다 잘한 거 아니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의 어떤 개혁 프레임에서 붙어버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저는 아주 작은 고려 대상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전 후보 아직까지는 굳이 강을 건널 생각은 없는 듯한데요. 다만 안 후보와의 사이에 띄울 뗏목은 마련해 둔 듯합니다. 천하동인 중 한 명이죠. 이긴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지역구, 안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속해 있는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함께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별한 인연도 쌓았다고 합니다. 보궐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하다가 이제 잠깐 쓰러져서 기절을 해서 이기인 후보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이 돌아왔다 이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거죠?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생명의 은인하고도 다름이 없지 않아요? 전 후보 과연 이번 전대에서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엄살 섞인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어대연,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이길 바라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정치 인사이드, 민주당에서 원하는 천하람 태풍의 진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 분열이 되고 저는 오히려 이준석, 유승민 당이 보수 1당이 될 확률이 많고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준석 천하람 돌풍이 지금 현재 불고 있잖아요. 보수 정당이 쪼개질 수 있다. 그렇죠.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신당 창당설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당장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이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당하고 있을 이유는 없다면서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지만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윤핵관을 지칭한 것일 텐데 윤핵관들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반란군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네. 잠시 반란군이 수도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셈이라면서 몰아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좀 샌드위치 신세다. 이제 김기현 후보 또 천하람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북한 문제, 대북 문제를 꺼내 들고 나섰다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북한에 퍼나른 돈이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어서 민주당의 대북 굴종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무력 도발을 염두에 둔 발언인 듯한데요. 하나하나가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을 치명적 위협이라면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확장 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문제를 거론해서 좀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앞에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어제 토론회 장면을 좀 봤었는데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 간의 신경전이 대단했잖아요. 황교안 후보는 오늘도 김기현 후보에게 각을 세우는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지킨 게 정통 보수라면서 당 안에 있었다고 다 정통 보수는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때 흔들림 없이 탄핵 반대를 외쳤던 자신이야말로 정통 보수라는 논리입니다. 네. 자,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탄핵 반대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당시 이제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해서 좀 극우 세력이다 뭐 이런 또 평가도 받았잖아요.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죠. 네, 황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극우가 없다, 극좌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극단은 불법과 폭력으로 뜻을 이루려는 이들인데 우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이란 분들은 경기고와 서울고를 나오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우수한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태극기 부대가 생겨난 것이라면서 결국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데 극우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황약진, 기만 흔들, 조응천, 김기현 당대표 땡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윤 대통령과 마음이 잘 맞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면서 모두가 친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슬슬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오늘 주민에서 여야 두 사람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한때 화제가 됐던 이 개그 프로의 유행어입니다.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건만 유행어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이 시대가 신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꼭 1등이 아니어도 기억하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정치권에는 1등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2등도 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양당의 선수들이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둘은 대선 이후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홍 시장이 여전히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면 이 전 대표는 무대 뒤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주민은 이 두 사람의 상반된 행보를 MBTI에 기반해 풀어볼까 합니다. 시장님의 MBTI는 CUT, 큐트인가요? 아니시라면 시장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대선 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엄격한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그걸 몇 분을 해봤는데 엄격한 관리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것만 나와요. 됐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홍 시장의 MBTI ESTJ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은 엄격한 관리자라고 불리죠. 이 현실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사실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홍 시장 대선 경선에서 패한 이후 섭섭함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곧바로 현실을 인식하고 이 발빠른 태세 전환을 선보였는데요. 정당의 소설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마치 이번 대선이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대구, 대변, 특히 신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된 홍 시장, 이 차기를 기약하며 하방을 선언했습니다. 옛날 영남의 선비들은 괴방령을 넘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고 축풍령을 넘어 낙향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축풍령을 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계획대로 이 대구시장에 당선이 됐건만 차마 여의도에서 완전히 눈을 떼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서 중앙 정치 무대에 심심찮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엄격한 관리자라더니 이 윤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이 노조와의 전쟁에는 칭찬을 쏟아내는데요. 강성노조, 금속노조가 있는 한 한국의 외투 기업들이 제조업하러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노조 정책의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와 건설 노조 횡포 이거 잡는 거는 참 잘하고 있는 정책이죠.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이 친윤계와 찰떡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벌인 합동작전, 이 작전명 나경원, 안철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했는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자리 2자리 줬으면 당대표는 이번에 나오지 말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야지. 당대표 나올 사람이 그럼 몇 달 안 되는 장관 2자리를 왜 차지합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은 그분은 어느 당에 가더라도 겉돌았잖아요. 그럼 들어왔으면 이제 안착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친윤계가 주장하는 이 당정 일체론에도 동조하는 모양새인데요. 여당에는 윤 대통령과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게 정권 창출을 했는데 그걸 지금 앙금을 갖고 지금 정착하지도 못한 현 정부를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만약 친윤 비윤으로 따져가지고 앙금이 있다면 내가 제일 있어야죠. 친윤 비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반면 천하람 안철수 후보를 보는 시각은 엄격한 관리자 그 자체입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난 그래 보죠. 지금 국민 여론에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뜨고 있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심으로 두고 보면 당의 책임당원들이나 이분들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자는 게 그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홍 시장은 이 야당을 상대할 때도 엄격함이 드러납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감싸면서 경남FC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했죠. 홍 시장이 과거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후원금을 모집한 건 왜 문제 삼지 않냐는 불만인데요. 홍준표 지사는 경남FC 재정 자립을 위해 재정 이사를 두고 1억 원에서 최고 40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한 관내 기업 관계자를 재정이사로 선임하고 수억 원씩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두 사례를 똑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홍 시장의 반박은요? 나 건들지 마. 그냥 냅두면 나 아무 짓 안 해. 귀찮아서. 홍 시장이 민주당에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연달아 3개의 반박글을 올렸죠. 이 대표 사건에 더 이상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자신을 소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느라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자신과 이 대표의 사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내 기업들에게 재정 후원을 인맥, 항맥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은 있으나 도지사는 지원기관이고 성남시와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권이 없어서 경남도로서는 해줄 것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의 대가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운운한 것도 우습다는 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현직 대통령도 탄핵당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도 난 좀 그래요. 그 사법 절차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하면 보세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냈던 나라입니다. 직전 대통령도 감옥에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홍 시장과는 달리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 전 대표의 MBTI, 이 홍 시장과는 알파벳 하나 차인데요. ESFJ로 사교적인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대표님의 성격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사교형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입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재밌다, 괜찮았다 생각하는 게 외국 지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굉장히 웃기기도 많이 하고 성과도 좋게 하고. ESFJ, 사교적인 외교관 유형인데요. 대체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숙하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전 대표는 엄중낙연이라고 불릴 만큼 엄근진 이미지죠. 주변에선 이 홍 시장 못지않게 엄격한 상사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엄한 상사, 꼼꼼한 상사로 소문이 나 있다. 정말입니까? 네, 제 아내가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들이라든가 총리실, 도지사 때는 지사, 도청 직원들을 계속 그 식사 점심 때 모셔가지고 위로를 해드리죠.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 평생 산다고. 나보다 나은 줄 아시라고. 그럼에도 이 엄격한 관리자보다는 이 사교적인 외교관 유형이 맞긴 맞나 봅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이후 곧바로 외국행을 택했죠.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국제정치에 대해 공부 중인데요. 예정대로 6월에 귀국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복귀를 위해 슬슬 몸풀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이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했는데요. 4월까지 미국 각지를 돌면서 대학과 한인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중에는 이 미국을 떠나 독일에서도 강연을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 재개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조지 워싱턴대 입학 당시 학교 측에서 특강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마침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요청이 들어와 이보다 먼저 조지 워싱턴대에서 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조지 워싱턴대와 펜실베이니아대가 합동으로 나를 정치 활동하게 만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개판을 막론하고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추후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귀국한다면 이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이 대표의 대안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 대선 양당의 2등 후보들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재기를 위해 각자만의 수를 두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2등을 위한 응원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야, 2등은 잘한 거야. 홍준표 시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친윤계와 비윤계의 대립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의 앙금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 시장은 지난 2021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죠. 경선 과정에서는 서로의 실언 목록을 공개하는 등 네거티브도 심화가 됐었는데요. 홍 시장은 어떻게 보면 대선 경선 때 앙금은 내가 제일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면서 그런데 힘들게 정권 창출을 했는데 그걸 지금 앙금을 갖고 지금 정착하지도 못하는 현 정부를 흔들어서 되겠냐 이렇게 비윤계를 좀 질타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대선 경선의 앙금을 풀어내고 일단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당심에선 윤심이 압도적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율이 60%, 70%가 안 되기 때문에 민심에선 비윤계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당심을 두고 보면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는데 지금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자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홍 시장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정권은 원래 여의도에 기반이 없어요. 예. 여의도에 기반이 없는 정권이 이번 전당도의 대회를 통해서 여의도에 정권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정이 있고 유감이 있으면 내가 제일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6월에 귀국을 하니까 그 이후에 또 상황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외에도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또 박영선 전 장관도 지금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이제 박영선 장관은 물론 이제 가끔씩 국내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내 역학 구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늦게 잤겠네. 뭐 말해요? 말해요. 뭐라고 뭘 말을.